학회를 막 한 달에도 막 대여섯 개씩 하고 할 때는 학회에 앉아 있으면 머리에 쥐가 나서 막 미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니까 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특강 세션이 되겠습니다. 좌장을 맡은 저는 KPBM 학술이사 맡고 있는 서울의대 김경환입니다. 그리고 건국의대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 김태혁 교수님과 같이 좌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특강을 해주실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의 김희수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잠시 김희수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교수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 과장 또 마취통증의학 교실의 주임 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님은 소아마취 분야의 전문가시고 캐나다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또 연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그 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이제 컨티뉴어스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실제로 수술장 모니터링 분야에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퓨처 플랜 미래형 또 non-invasive 모니터링 또 거기에 여러 각종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그 non-invasive SP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New Horizon for Perioperative PBM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on-Invasive Hemoglobin Monitoring New Horizon for Peri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트랜스퓨전에 관한 재미있는 숏 히스토리, 그 다음에 트랜스퓨전이 갖고 있는 제한점, 그 다음에 이런 트랜스퓨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을 한 몇 년간 사용했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CY가 전혀 없음을 먼저 디클레어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재미있는 흥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라도 이제 조금씩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퓨전, 혹시 블러드를 이용한 다양한 그 트리트먼트는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피를 많이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지어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구약성서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은 젊고 씩씩한 검투사의 피를 마시면 회친한다고 믿고 피를 많이 마셨다고 하고, 고대 잉카 제국에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수혈과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쁜 피를 뽑아내면 몹쓸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를 뽑아내는 치료를 하였으며, 이 방법은 사실 고대 이집트로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굉장히 긴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가 병을 고치기 위해 피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고, 개의 피를 마심으로써 공수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간질과 계열병의 치료 방법으로 물개 또는 고래의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막연하게 피를 이용한 어떠한 치료 목적 혹은 종교적 목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활용을 해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 그 근대적 개념의 수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피를 혈관 내로 주입하는 현대적 그 개념의 수혈이라는 것은 1628년 윌리엄 하비가 혈액이 우리 몸에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것을 규명한 이후에 시도되었고, 네, 기록적으로 최초의 수혈은 1665년 영국에서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시행한 실험이 최초의 수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행한 최초의 수혈은 루이 14세 때 15살 소년을 대상으로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시행됐던 최초의 기록은 1818년 영국에서 제임스 블런델이라는 사람이 위암 환자에게 사람의 혈액 약 400cc를 수혈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람 간 사람 혈액 수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막연한 수혈 방법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 실제로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안전한 수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블러드 타이핑과 크로스 매칭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의학계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도에 칼 랜드스타이너라고 하는 병리학자에 의해서 ABO 타이핑이 처음 이제 발견이 되었고, AB형은 그 2년 후에 제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ABO 혈액형을 발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분은 1930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07년 뉴욕에서 린베 온텐버그에 의해서 수혈하기 전에 최초의 크로스 매칭 기록이 남아있고, 따라서 환자와 공혈자 사이의 혈액형을 검사하여 수혈 적합을 시행을 하고 이후로는 훨씬 더 안전한 수혈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혈이 굉장히 치료적 목적으로 중요한 그런 치료제임을 이제 인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트랜스퓨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저희 지금의 입장에서는 일리스나 인저리 후에 그러니까 블러드를 에딩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크루드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혈액을 대체할 만한 것은 혈액밖에 없다는 것이 이 트랜스퓨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트랜스퓨전을 직접 환자에게 직접 수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올해같이 이제 국가적 재난이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혈이 굉장히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020년 4월에는 혈액 보유량이 굉장히 적어서 위험한 시기가 있었다는 이런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치료제를 가지고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2016년 질본에서 발행한 수혈 가이드라인 요약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즉 혈색소를 기준으로 투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 상황에서는 단순히 혈색소가 전부인 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혈색소를 가장 기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실제로 이런 제한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블러드가 아티피셜 블러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게 2019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아티피셜 블러드의 사용을 하고 성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아티피셜 블러드는 임상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아티피셜 블러드가 좀 도입이 돼서 안전하게 그리고 좀 자유롭게 트랜스퓨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임상에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스퓨전은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헤모글로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임상 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의 골든 스탠다드는 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이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즉 환자로부터 직접 체열을 해서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니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소화를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샘플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혈액량이 적은 소아에 있어서 자주 체열을 하는 것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어트로제닉 아네미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non-invasive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서 최근에는 이런 non-invasive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 조금씩 임상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요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헤모글로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테크놀로지컬하게는 충분히 non-invasive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 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에 관련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펀메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2020년까지 한 50년 정도에 걸쳐서 퍼블리케이션을 찾아봤더니 최근 10년간 상당히 많이 퍼블리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서 초기에는 모든 임상 의사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이런 non-invasive 모니터가 invasive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많은 연구들은 non-invasive 모니터와 invasive 모니터 사이에 그 absolute value를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그런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 왼쪽 논문은 2016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카디악 서저리에서 non-invasive와 invasive 모니터링의 값을 비교한 것으로 non-invasive 모니터 결과를 보시면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가 약 1g/dL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실제로는 CPB 후에는 이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CPB 후에는 이런 non-invasive 모니터만 단독으로 환자를 매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연구는 2020년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뉴본 약 310명의 뉴본 인펀트를 대상으로 컨티뉴어스 모니터와 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을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 왼쪽 논문과는 다르게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뉴본에서는 컨티뉴어스 non-invasive 모니터가 적절하게 릴라이어블한 헤모글로빈 밸류를 제시하였고 따라서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인해 불필요한 블러드 샘플링을 줄일 수 있었고 이아트로제닉한 아네미아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면서 저희 같이 그 소아를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연구 결과를 다이렉트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다이렉트하게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위가 있다, 어떤 논문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약간 스터디 디자인도 다르고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른쪽 그 아기들을 뉴본을 대상으로 한 건 NICU에서 컨티뉴어스하게 한 것이고 왼쪽은 수술 전후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라는 굉장히 굉장히 큰 디자인 자체가 틀려서 다르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non-invasive 모니터가 좋다 혹은 invasive 모니터가 좋다라고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창기에는 이제 non-invasive 모니터가 invasive 모니터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액큐러시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의 논문은 그 액큐러시보다는 이 활용도에 좀 더 집중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논문을 보시면 이 연구에서는 조금 그 환자의 케어 퀄리티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코노미컬한 문제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트랜스퓨전의 양을 줄일 수도 있었고 이와 함께 그 트랜스퓨전의 양을 줄임으로써 코스트 베네핏이 있었고 그다음에 케어 퀄리티를 임프루브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non-invasive 모니터링 자체를 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스트도 줄이고 환자에게 유해를 좀 덜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오른쪽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였는데요. RCT를 진행을 한 것이고 이 연구는 이제 수술 중에 헤모글로빈 non-invasive 모니터링을 쭉 모니터링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샘플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그냥 클리니션의 재량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그냥 샘플링을 해서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트랜스퓨전을 했던 그런 케이스 그렇게 두 군으로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재밌게도 실제로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을
쭉 꾸준하게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의 그 플럭추에이션이 훨씬 좀 적었고, 실제로 이제 넌인베시브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쯤은 한 번은 인베시브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들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리뷰까지 나왔는데요. 이 리뷰의 결과를 보시면 이 리뷰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한 30년간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시스테믹 리뷰하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넌인베시브와 인베시브 헤모글로빈 모니터는 동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일하지 않고, 물론 그 차이가 뭐 논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차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 모니터로서의 그 역할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레코멘데이션하는 연구 결과를 시스테믹 리뷰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개의 모니터를 제가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시스테믹 리뷰를 볼 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콥이 다른 거죠. 인베이시브 모니터와 그래서 두 모니터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모니터인 거지, 서로 이제 어떤 거가 어떤 것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써보고 여러 연구 결과나 시스테믹 리뷰를 볼 때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헤모글로빈 모니터, 넌인베이시브 헤모글로빈 모니터가 이제 임상에 도입이 되고, 제가 한 4년, 5년 정도 꾸준히 써본 결과를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고,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를 공유를 하고 좀 레코멘데이션 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넌인베시브 헤모글로빈 모니터가 인베시브 헤모글로빈 모니터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이제 희망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약 30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모아서 플롯을 한 것인데, 플롯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좀 아마 보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인에 비해서 사실 코릴레이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이후에 더 애드를 해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하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인디케이션을 조금 정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인디케이션을 정하게 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모니터는 이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예상될 때는 거의 적극적으로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꽤 한 4, 5년 정도 쓰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예상될 때는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케이스는 5살 된 꼬마애기가 브레인 튜머로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플롯을 한 건데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파란 것과 실제로 헤모글로빈 인베이시브 모니터였는데 뭐 7까지 떨어진데 이 갭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스팟을 하지 않고 넌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을만 가지고 트랜스퓨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37 플러스 1주 된 꼬마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 한 90 내지 95%가 튜머인, 태어나자마자 한 3일 만에 수술을 했던 아이인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은 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렌드는 잘 유지가 됐었고, 이 포인트에서 매시브 헤모리지가 발생을 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트랜스퓨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굉장히 해피하게도 이 넌인베이시브 모니터가 꾸준히 모니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한 1.7, 헤모글로빈 1.7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블리딩이 컨트롤 되면서 쭉 저희가 트랜스퓨전으로 쭉 따라가고 있다가, 이 포인트에서 한 넌인베이시브 헤모글로빈 모니터가 한 6 정도 됐을 때
이때쯤 한 번은 우리가 인베이시브하게 다른 랩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딩을 주었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유지가 돼서 환자는 잘 수술이 끝나고 나가서 아마 케모 RT를 시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팔로우업이 이제 되진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다음 케이스도 또 이제 조금 재밌게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 환자도 뭐 7살, 7개월 된 뭐 엄청난 머리에 큰 메스를 갖고 있는 환자였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앞에와는 다르게 그 non-invasive 헤모글로빈과 non-invasive 헤모글로빈의 숫자를 플롯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퍼퓨전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퍼퓨전 인덱스가 이렇게 낮아서 잘 안 나올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 SP, 그러니까 non-invasive 헤모글로빈 수치도 모니터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모글로빈, non-invasive 헤모글로빈 수치의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위해서 고려돼야 할 상황이 이 퍼퓨전 스테이터스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아주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케이스였는데요. 부모가 여아의 증인이어서 트랜스퓨전을 거절한 그런 상황에서 말수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리로 이제 뭐 약 먹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처음부터 non-invasive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고 한 10시간 정도 수술하면서 5번밖에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non-invasive 모니터링은. 그리고 non-invasive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한 1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환자는 트랜스퓨전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수술 마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임프레션을 가졌던 환자고,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는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좋아서 안전하게 수술을 끝나고 나가서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꼬마애입니다. 모야모야 디지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앱솔루트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non-invasive 모니터링을 즐겨 활용하는 케이스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팩터를 조금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지금 조금 더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야모야 디지즈도 트랜스퓨전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non-invasive 모니터가 굉장히 유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미루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시브 블리딩이 예상되는 경우는 적극 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펀트에서도 트랜스퓨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키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즐겨 사용하고 있고, 모야모야 디지즈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OS에서 스파인 수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이 값을 믿기 위해서 고려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음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퍼퓨전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퍼퓨전이 좋지 않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숫자도 이게 흐릿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 이거와 함께 고려될 부분이 에이즈인데요. 저는 이제 소아를 주로 했기 때문에 아기들은 한 1세 미만 아이들은 사실 퍼퓨전 인덱스가 좋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손 자체를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걸 좀 오버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에 관한 짤막한 말씀을 드리고 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퓨전은 단순히 헤모글로빈 수치 하나만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의료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양한 모델리티를 이용을 해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 non-invasive 헤모글로빈 모니터가 트렌드 모니터로서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데일리 프랙티스에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취과 의사로서
제 프랙티스 일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그 사용하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굳이 수술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아마 수술실 그런 뭐 사진만 봐도 이 모니터를 금방금방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일단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박정훈 회장님. 네,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입니다.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뇨가 걸리면서 이제 내분비 내과를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2주간 패치 형태로 붙여가지고 이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은 리얼 슈가 레벨과 글루코스 레벨과는 좀 미스매칭이 돼요. 다만 이제 트렌드를 보는 거고, 어떤 시기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가를 이제 저에게 인식하게 만들어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넌 인베이시브 이런 메소드가 인베이시브한 리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트렌드를 본다,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인베이시브한 샘플링을 하거나 그것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죠? 그거 요때쯤에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그거랑 되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직접 이제 블러드를 빼가지고 매스를 측정하는 거, RBC를, 하나는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건데, 그냥 제 생각인데, 만에 하나 이게 이런 넌 인베이시브와 인베이시브의 중간쯤 되는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라인 잡듯이 어떤 뭐 IV 라인, 이런 라인을 잡아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디텍션의 블러드를 디텍션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다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샘플링하지 않고서라도, 그것도 넌 인베이시브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냥 엉뚱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인 하나 잡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헤모글로빈 레벨이 플로어에서 측정될 수 있다면은 넌 인베이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넌 인베이스 메소드 자체도 트렌드를 보는 것에서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라인 잡는 것 자체가 인베이시브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가천대길병원 외과 백정호입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논 인베이시브한 거, 매시브한 브리딩일 때 특히 이거 아주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아기 때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장문외과 쪽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메이저 환자들은 마취과 선생님들이 A 라인을 잡거든요. A 라인을 잡으면서 이제 ABG를 이제 수시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마취과 선생님이 A 라인에서 뭐 ABJ를 몇 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술이 끝나면 ABJ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깔려요. 이제 베스트 케어에. 거기서 이제 헤모글로빈도 나와 있고 ABJ 산소 포화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non-invasive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같이 하면 그 ABJ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 헤모글로빈 체크하는 목적도 있을 거고 포화도 보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하면 그 빈도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ABJ로 충분할까요? 그냥 그게 질문.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곧 RCT 했던 논문을 혹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ABG를 하는 경우는 사실 헤모글로빈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많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 뭐 락틱 애시드라든지 pH라든지 그런 정보를 추가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매시브 블리딩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 일렉트로라이트만이 아니라 그냥 헤모글로빈만을 위해서 샘플링을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모야모야 디지즈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시간별로 했어요. 수술 자체가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한 1시간 간격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거를 2시간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비제 자체가 한 26,000원인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번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료비를 줄인다는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이외의 다른 수치를 봐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진단검사과 고대현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면 ABJ 장비에서 나오는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는 사실 굉장히 부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일부 장비 장비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헤모글로빈 직접 측정하지 않고 그냥 계산값만 내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ABJ 장비이기 때문에 블러드 가스 그쪽 파라미터가 보시는 게 목적이고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는 그냥 이런 것 약간 트렌드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냥 정말 참고할 만한 그런 수치라고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을 보시기 위한다면은 그거에 맞는 진짜 결과를 내시던가 아니면은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논인베이시브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그거를 위한 이제 데디케이트 장비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석 교수님께 하나 질문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매시브 트랜스퓨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수술장에서 수술하는 그런 환자들 이외에 매시브 트랜스퓨전 하는 또 다른 인디케이션 이를테면은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이제 트라우마 환자 갑자기 온다든가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이제 블리딩이 생긴다든가 이러한 환자들에게서도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서도 이 논 인베이시브 모니터링이 좀 유용성이 있을지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기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의 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작년쯤인가 미국에서 그런 이제 총상 환자들 같은 환자를 매니지 하시는 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논문에서도 꽤 나와 있는데 총상 환자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응급실에서 그다음에 멀티플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경험은 없지만 매시브 블리딩이라는 면에서는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ICU는 의외로 많은 결과가 연구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ICU에서는 갑자기 매시브 블리딩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도 굉장히 적절한 모니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 흉부외과의 정재승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이제 에크모인데 사실 에크모 장비 중에는 이미 장비에 너니메이스 모니터가 돼서 헤마토크릿 햄버물에 나온 장비가 있지만 아직 저희 나라는 수입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시모 모니터를 세럴 옥시미터 이제 20회 한 경우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환가증 같은 경우는 3일이 지나면 사실 릴라이블티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시모 non invasive 모니터링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수치가 예를 들면 더 갭이 커지는지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이제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수술장에서 쓴 경험에 의하면 띄었다 붙였다를 하지 않은 이상 24시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릴라이블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술장에서는 24시간 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기 선생님 수술실에서 매시브 트랜스퓨전의 트렌드를 보면서 헤모글로빈 체크를 하는데 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이제 포스트오피 환자 케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과 환자들은 드레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에서 생기너스한 블러드가 나오는지 이제 바이탈이 피가 많이 나면 이제 타키카디아 오고 BP 떨어지고 그런 순으로 가는데 우리가 디텍션 하는 데는 좀 늦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저걸 이제 24시간까지 쓸 수 있다면 루틴하게 포스트오피 케어 환자에서 써서 어느 레벨 이상 떨어지면 그 알람을 간호사나
또 이런 스테이션에 알람을 줘서 환자를 좀 얼리 디텍을 하고 환자를 더 케어하게 된다면 환자를 놓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옵 케어에서 이런 장비를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포스트옵 케어에 저도 이제 경험이 없지만 수술장에서 썼던 경험을 조금 익스텐션 한다고 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듭니다. ICU 아니 수술장보다 그 포스트옵 상태가 환자의 그 퍼퓨전이 사실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마취제 하면 사실 퍼퓨전이 막 떨어지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제가 먼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수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지금 수가가 예. 그 비급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급여로 수가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받는 건가요? 네, 아니고요. 예. 원래 급여로는 SP 헤모글로빈만 아니고 메타 헤모글로빈하고 그치. 카복스 그거는 헤모글로빈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퍼퓨전이 안 좋아지면 그게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믿으시면 급여가 가능하고요. 이 모니터는 여러 가지를 많이 나타냅니다. SpO2 그러니까 펄스 옥시메트리 기능도 하고요. 또 우리 붙이면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기능도 하고 해서 또 PV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다이나믹 플루이드 리스폰시비니스를 보는 그게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다면 또 기계환기하고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웬만한 중환자들은 거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루두루 사실은 약간은 편법이긴 하지만 환자의 부담을 시키든 뭐 어떤 뭐 급여가 되든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코멘트 드리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장시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특히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유용하고요.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수술실 안에 있는 ABJ 애널라이저가 조금 떨어진다. 물론 떨어질 수 있죠. 그것도 사실 일라이블하지 않고요. 아까 우리 그 진검에서 하는 센트럴 랩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그건 볼륨에서의 그 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보정을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수액을 좀 주게 되면 다일루션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이 센츄럴 값은 이미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릴라이블이지 않은 값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손상만 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환자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SP 우리 펄스 옥시메트리 부착하듯이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가고요. 가끔씩 컨실드 블리딩 안 나오는데 안에서 헤마토마 차고 그런 거 잘 잡아냅니다. 굉장히 좋죠. 트라우마 환자들 좋습니다. 물론 헤모글로빈 검사하면 좋지만 그 늦게 나오죠. 바로 안 나오지만 센서만 붙이면 약간은 못 믿을 밸류일지 몰라도 퍼퓨전만 좋다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외과 선생님들이라든지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고요. 또 매시브 디자스터 예를 폭탄이 왕창 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조리 당했다. 검사 불가능합니다. 센트럴 랩에서 돌릴 수 있는 검사도 사실은 많은 캐주얼티들한테 사용하기 힘든데요. 손가락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스크리닝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라인 센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저기 하트롱 머신은 저희 나라는 아직 급여가 안 돼서 아직 외국에서는 인라인으로 헤마토크리스 센서를 사용합니다. 하트롱 머신 할 때. 그렇지만 그건 바깥쪽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측정하는 거지 우리 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소환가스 카테터에 있는 믹스드 비너스 오스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 세츄레이션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베이시브 장비죠. 네. 네, 고대 하나병원 마취과 신현주입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소아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바디옷이 작기 때문에 블리딩이 되면 마취가로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넌 인베시브 모니터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병원 차원에서 PBM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수술장 이외에서의 사용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ICU에서 사실 이게 모니터가 들어갔는데 ICU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체온
차원이 좀 낮거나 그럴 경우에 이게 역시 이제 손에 그 센서를 감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애큐러시에 좀 약간 이제 좀 뭐 릴라리티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사용을 좀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분만장에서 좀 사용을 원하시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SVI를 측정해서 퍼퓨전 인덱스를 보면 이게 급여가 되는데, 그렇지 특히 이제 DRG 같은 그런 환자에서는 이거를 수가를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좀 사용하고자 하는데 좀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U나 이제 사실 ICU에서 이제 매시브 브리딩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그 PCI나 인터벤션 할 때 그 뭐 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 이제 블리딩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PBM을 해보면 외과 파트에서 그 의사들이 PBM에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내과 의사들은 상당히 오히려 트랜스퓨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도 이제 이게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인터벤션 하다가 블리딩이 되면 랩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트랜스퓨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CPR 환자에서 피가 막 2개, 3개 들어갔는데 보면 헤모글로빈이 막 13, 막 12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CPR을 할 때 무조건 이거 환자가 안 좋으니까 피를 주고 보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이제 마취과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이 병원에서 다른 분야에도 좀 많이 정착이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게 좀 급여와 이런 게 좀 앞으로 잘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아니 초청 연자 교수님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다음에 안 오실 것 같은데.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김민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